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 양자정보 주간이 최근에 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만 좀 빼내서 요약을 해서 1부, 2부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김정상 아이온큐 CTO님께서 하셨던 대중강연 및 대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22 양자정보 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자기술 강국, 함께 여는 양자정보 시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양자기술 분야에 관련 동향,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행사 등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내 연구,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였고요. 네, 그래서 주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주관은 다양한 조직들에서 했고요. 행사로 기념식, 전문가 포럼, 유관단체 활동, 대학생 행사, 성과 전시 및 문화 확산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첫날에 참석을 했었는데 개막식도 참석을 하고 개막식이 끝나고 잠깐 김정상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쭉 둘러봤는데 뭐 현대자동차, 뭐 다양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오셨고 정부기관, 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께서도 많이 오셨었고요. 무슨 박사님, 뭐 성균관대 총장님, 한양대 총장님 등등 학계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전 등록을 하면은 상품도 주셨는데 이제 탁상에 놓는 미니 선풍기를 주셨는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가능한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열린다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 김정상 CTO님의 특별 강연 요약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에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독일군의 애니그마 머신이라는 암호기기를 해독을 해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즉 컴퓨터라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은 이와 같이 세계대전을 이길 정도로 엄청난 비대칭성 우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셨고 어떻게 정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지 비트와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을 발명을 하셔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즈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진공관을 활용하는 엄청난 크기의 초기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요. 70년대 들어서서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돼서 현재 컴퓨터의 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혁명이 계속되었는데 무어의 법칙, 즉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가파랐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법칙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는 이 트랜지스터의 소자를 더 작게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원자 한두 개로 만드는 시기가 올 텐데 이때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법칙,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게 되어야 돼서 지금까지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더 작은 원자로 만들게 되면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란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의 차이는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와 주판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혁신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자 레벨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적용되는 법칙이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두 가지 주요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첩 현상이죠. 모든 양자 세계의 물체는 파동이고 다수의 파동은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러한 파동의 현상으로 인해서 0과 1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 중첩 현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이 공존, 중첩 상태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0 또는 1로 결정이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의 슈퍼파워인 중첩과 얽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첩은 영어로 superposition이라고 해서 고전 비트는 0 또는 1의 상태만 확장적으로 가지는데 양자 비트인 큐비트는 0과 1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에는 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 이것을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얽힘, 인탱글먼트는 두 개의 큐비트가 전선 같은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없어도 어디에 두어도 만약에 0과 0을 넣거나 1과 1을 넣으면은 언제나 측정을 했을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0과 0, 1과 1로 나오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것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했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인수분해. 인수분해에 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9를 인수분해하면 3과 1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쉽죠? 하지만 이렇게 큰 수에 인수분해를 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쉽지만 답을 모르면 어려운 이런 한쪽 방향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 거의 모든 암호 체계가 이것을 베이스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해킹을 할 수는 있지만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를 해독하면 10억 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1995년 벨 연구소에서 피터 쇼라는 수학자가 양자 컴퓨터로 쉽게 해독할 수 있음을 증명을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또 양자 컴퓨터가 탄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1에서 39까지 이렇게 있다가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이 39의 소인수분해 값인 3과 13으로 이 파동이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암호체계, 뭐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자 온라인 상거래, 은행 뱅킹 시스템 등등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무슨 회사냐?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기존에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진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김정선 교수님이 2015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함께 아이온큐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202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반도체 칩 위에 원자들을 띄워놓고요. 공중에 포획을 해서 그래서 이온 트랩이죠. 그래서 원자 사이의 거리는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긴 칩에다가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얘네 켜라, 얘만 켜라, 얘네 켜라, 얘만 켜라. 얘만 켜라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원자들에다가 빛을 온 오프 해주면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쏴주고 끄고를 프로그래밍해서 계산을 실행하는 이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느냐? 기계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 자, 아이온큐의 8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0에서 9까지 손으로 쓴 글씨를 구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기존 컴퓨터는 오래 걸렸던 거를 양자 컴퓨터로는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가 직접 고해상도로 손글씨 숫자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우리한테 많이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아주 뛰어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피델리티와 GE와의 협업에서 제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냈던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사이의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확률적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기관들이 많은 예측을 가능해지고 매출이나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델리티와 뭐 GE와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변수가 두 개였는데 세 개, 네 개까지도 연구를 확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클래시컬 한 머신러닝으로는 2만 번 학습을 시켜도 이거 보시면은 중간에 많지만 끝에도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를 고정 컴퓨터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1000번 했을 때 나왔고요. 26번만 했는데도 고정 컴퓨팅으로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은 더 적은 반복 횟수로 더 정확한 분석 그리고 차후에는 예측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또 뛰어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황 우리의 목표는 뭐냐? 큐비트를 늘리고 양자 게이트에서 실행하는 연산 숫자, 즉 성능을 늘려서 결국에는 현재 수준에서 이 퀀텀 어드밴티지, 양자 우위,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가져오는 기회는 또 뭐가 있냐? 암호통신, 즉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에 파괴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분해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미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진 체계로 바꾸는 중이고요. 약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거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마련이 된다. 뭐 쉽게 말해서 화학적인 계산, 이제 분자 수준에서의 이런 리액션까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신재료, 신약, 뭐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해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이라는 퍼즐을 양자 컴퓨터로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의 초기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들어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는 초기에 보청기, 소리 증폭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안 쓰이는 것이 없죠. 즉 everything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같이 양자 컴퓨터도 초기에는 아직 명확한 뭔가 눈에 띄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유즈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수많은 응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기술자들의 목표는 활용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사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례로 아이폰의 앱 개발자들은 아이폰의 내부의 하드웨어 구조 같은 거 몰라도 되죠. 하지만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개발하든 지도 앱을 개발하든 등등. 그래서 이것같이 기본적인 기술을 잘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중 강연이 마치고 이제 양자정보지원센터장님과 함께 김정선 교수님이 간단하게 Q&A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업은 왜 하게 되셨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김정선 교수님이 이제 벨 연구소에서 일을 하실 때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경험을 쌓으셨고 새로운 기술을 성숙시켜서 실제 세상에 활용하도록 하는 상업화를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10년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다가 대학원생 이제 랩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술 축적을 하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런 민간 섹터 그리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국은 이미 정부를 넘어 민간 투자도 양자 컴퓨팅에 많은데 정부나 회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성원이 또 중요한데 구성원들이란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학교, 연구소 등은 지원을 해서 전문가 양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비전이나 목표의식이 생기고 집중해서 이제 위험을 감수한 일이 따라와야 상용화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학교와 정부는 전문가 양성에 힘을 쓰고 기업들은 이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들 이제 리스크를 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의 역할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 양자기술 쪽에 기본적인 인력, 인프라, 기술 기반이 성숙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유즈 케이스를 내기 위해 각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회사들이 인력을 공급받도록 이제 전문가 양성에 힘을 쓰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충격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기술 기업들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양자기술의 후발주자인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김정선 교수님 말씀에는 미국의 대학 졸업 후 30년 전에 건너가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현재는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SK 하이닉스, K-팝, K-무비, K-드라마 등등. 그래서 이것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역량을 축적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지만 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연구를 이끄시는 분들 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창의적인 역할, 협업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키 테이킹하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자기술이 아주 발전을 해서 친숙해지는 시간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1970년대 인텔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처음 이제 대형 진공관에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계산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그림들을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인터넷, 메일, 차에서 GPS도 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동일하게 잘 된다면 우리가 현재 매일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로 엄청난 개발이 될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담을 마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2년 양자정보주간 요약 1부로 김정선 교수님께서 하셨던 대중강연 및 대담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깊은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기술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 다양한 사용 사례들, 돈이 되는 사용 사례들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조금씩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들과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매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내용들 양자정보 주간을 통해 요약을 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다음 2부에서는 이제 개막식에 있었던 그 다른 영국의 저명한 양자정보과학 쪽 교수님께서 하셨던 프레젠테이션과 그분과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나누셨던 대화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